미국이 한국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 계셨나요? 워싱턴 DC 정가에서는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치욕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한반도의 작은 나라 하나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항복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굴욕이 아닙니다. 미국 건국 이래 최대의 국가적 위기이자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기술 패권의 완전한 몰락을 의미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미국 정부 내부의 오만과 무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후 미국은 동맹국들을 더욱 노골적으로 착취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 아래에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동맹국들로부터 더 많은 대가를 뜯어내겠다는 것이었죠. 특히 한국은 그들에게 가장 만만한 상대로 여겨졌습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술적으로 의존적이며 정치적으로 순종적인 2차 협력국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판단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이 개발한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고 생산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는 국가였고, 따라서 언제든지 압박을 가해 더 많은 이익을 추출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오판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실수였는지 그들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한 소위 베타 이니셔티브는 동맹국들을 미국의 핵심 기술, 공급망에서 점진적으로 배제하면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의 첫 번째 타깃이 바로 한국이었죠. 미국의 정책 위반자들은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미국의 기술과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한국은 여전히 1960년대의 가난한 농업국가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기술 생태계의 핵심 신경망으로 성장해 있었고, 특히 첨단 소재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인공지능, 국방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핵심 소재들이 모두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시작되자 한국 정부의 대응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격렬한 항의나 외교적 성명서 발표 대신 한국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국과의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초기에 한국의 대응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수출을 중단한 핵심 소재들은 99% 순도의 초고순도, 불화수소와 하이케이 유전체 소재였습니다. 이들 소재는 현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핵심 요소들이었죠. 특히 5나노미터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는 한국이 생산하는 12-9 등급의 불화수소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등급의 불화수소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소재 공급이 중단되자 미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서 웨이퍼 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군사용 레이더 시스템에서 오작동이 빈발했습니다. F-35 전투기의 핵심 전자 시스템에서 예상치 못한 결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 모든 증상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산 첨단 소재의 부재로 인한 품질 저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 정부는 급히 상황 파악에 나섰고,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기술들의 근간이 되는 핵심 소재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의존도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기술적 독점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소재 기술력은 이미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때 이 분야의 선두주자였지만 한국은 지난 10년간 일본을 완전히 추월했을 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벌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독일의 정밀 화학 기업들조차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제휴를 추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러한 현실을 직면한 미국 정부는 긴급히 조사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팀의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실제 기술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국이 한국 없이도 정상적인 첨단 기술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사를 위해 선발된 인물이 바로 워싱턴 DC 전략기술연구소의 수석 분석관 알렉스 모건이었습니다. 모건은 미국 기술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예측했고 유럽연합의 디지털 주권 정책을 분석했으며
일본의 기술 경쟁력 쇠퇴를 정확히 진단한 바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그 역시 다른 미국 관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건의 한국 방문은 그의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의 운영 시스템부터가 그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어떤 시설보다도 효율적이고 정교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매끄럽게 운영되고 있었고, 승객들의 동선 최적화부터 수화물 처리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가 첫 번째 조사 대상인 경기도의 한 소재 공장을 방문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산업단지, 내 일반적인 공장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공장은 단순한 제조 시설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능형 생태계였습니다. 모든 생산 라인이 인공지능에 의해 실시간으로 최적화되고 있었고, 품질 관리 시스템은 원자 단위의 불순물까지 감지할 수 있는 정밀도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을 단 한 명의 엔지니어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최소 수십 명의 전문가가 필요한 업무를 한국에서는 고도로 정교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단일 관리자가 처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기술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모건이 더욱 경악한 것은 이 공장의 폐기물 처리 시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학 공장의 폐기물 처리는 단순히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 공장에서는 폐기물 자체가 수익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첨단 효소 기술과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을 고부가 가치 산업용 연료로 전환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이 일부 중소기업의 연간 매출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추구하는 순환 경제의 완벽한 구현체였습니다.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 보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었죠. 이런 수준의 기술력과 시스템 통합 능력은 미국의 어떤 공장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공식 일정을 마친 후 모건은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처음 들른 곳은 호텔 근처의 작은 동네 세탁소였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낡은 기계와 불편한 시설을 예상했겠지만 한국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작은 세탁소조차 최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세탁과 건조를 동시에 처리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다양한 디지털 결제 옵션,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의 신뢰 문화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세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세탁물을 맡기고 자유롭게 다른 일을 하러 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찾아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미국에서는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세탁물이 도난당하거나 세탁기 자체가 파손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회 전체의 신뢰도가 워낙 높아서 이런 염려가 전혀 불필요했습니다. 모건이 경험한 또 다른 놀라움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근처 병원을 찾았는데 예약도 없고 보험 가입 증명서도 없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진료의 질과 효율성이었습니다. 첨단 진단 장비를 이용한 정밀 검사부터 처방전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30분 이내에 완료되었고, 비용은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단순히 저렴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을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효율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의료의 질을 전혀 타협하지 않는 시스템이었죠. 이런 수준의 시스템 설계와 운영 능력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조직 능력과 협력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일상 인프라에서 발견한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신호등 하나조차 단순한 타이머 방식이 아니라 실시간 교통량과 보행자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화되고 있었습니다. 모건이 직접 목격한 사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을 감지한 시스템이 자동으로 신호 시간을 연장하여 안전한 횡단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술이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모건은 점차 한국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거나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사회 시스템의 완벽한 융합을 통해 전혀 새로운 차원의 문명을 구축한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취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모건은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한국의 첨단 소재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를 맞이한 박지연 박사는 젊지만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소재 과학자였습니다. 그녀의 첫 마디는 모건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들의 경제를 마비시킨 원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아직도 이것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죠. 연구소 내부는 모건이 평생 본 어떤 시설보다도 정교하고 첨단이었습니다. 에어록을 통과할 때마다 공기의 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각 실험실은 원자 단위의 환경 제어가 가능한 독립적인 생태계였습니다. 박지연 박사가 그에게 보여준 것은 99.999999999% 순도의 초고순도 불화수소였습니다. 12-9 등급이라고 불리는 이 물질은 현대 반도체 제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소재였습니다. 박지연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정도 순도의 불화수소 없이는 5나노미터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가 불가능했습니다.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웨이퍼 수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결국 칩 자체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한때 이 분야의 선두주자였지만 현재는 한국보다 훨씬 낮은 등급의 제품만 생산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화학기업들도 수년간 연구를 진행했지만 한국의 기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생산 비용은 한국의 5배 이상이었습니다. 박지연 박사는 모건에게 또 다른 핵심 소재인 하이케이 유전체 소재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 소재는 최첨단 반도체에서 전자가 새지 않고 정확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칩과 양자 컴퓨팅 프로세서에서는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필수 소재였죠. 그리고 이 분야에서도 한국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모건이 다른 나라에서도 생산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박지연 박사는 냉정하게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12-9급 하프늄 기반 하이케이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일본은 기술은 있지만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는 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었고, 독일은 정밀도는 있지만 속도와 규모 면에서 한국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인 안정화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이를 명확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하이케이 화합물의 불량률은 0.3%에 불과했지만 미국이 자체 생산한 최고 품질의 제품도 18%의 불량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수백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칩 공장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차이였습니다. 박지연 박사는 모건에게 한국이 어떻게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단계를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이 분야의 후발주자였죠. 하지만 우리는 요행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갔고 교육과 연구개발에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심할 때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것이 한국의 비결입니다. 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세계 어떤 국가도 해내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빠른 성과를 추구하며 단계를 건너뛰려고 시도하는 동안 한국은 기초과학부터 응용기술까지 모든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역량을 구축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현재 전 세계 5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초순수 불화수소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소재 공급이 중단되면 미국의 인공지능 가속기, 미사일 유도 시스템, 기상, 위성, 신경처리 장치, 테슬라 오토파일럿, 애플 실리콘, 엔비디아 H백 등 현대, 문명의 핵심 기술들이 모두 생산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급망 차질이 아니라 미국 첨단 산업 전체의 구조적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모건이 이러한 현실을 목격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가 가져온 보고서는 워싱턴 정가의 폭탄과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첨단 소재 공급 중단으로 인해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이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의 M3 칩 생산이 지연되면서 12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고, 인텔의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은 60%의 불량률로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군사 분야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레이더 시스템이 정확도를 잃기 시작했고, 레이시온의 인공지능 표적 획득 모듈의 신뢰성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F-35 전투기의 핵심 전자 시스템에서 예상치 못한 결함들이 속출했고, 미사일 유도 칩들이 품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설명할 수 없는 서비스 중단을 겪고 있었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AI 칩 제조사들은 차세대 제품 출시를 무기한 연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전체의 기술 생태계가 마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 분석한 결과 모건은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첨단 기술들의 핵심 소재 중 74%가 한국산이었고 전 세계 디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62%를 한국이 공급하고 있었으며 극초음속 무기용 전문 세라믹의 81% 역시 한국의 첨단 연구소에서만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이 아웃소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내부화와 자급자족을 추진해왔습니다. 원자재부터 최종 제품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이제 미국의 국방, 인공지능, 클라우드 인프라, 통신, 심지어 우주과학까지 모든 분야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건의 보고서는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뼈아픈 현실을 각인시켰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니라 미국 기술 생태계의 신경계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신경계가 차단된 현재 미국은 마비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일부 관료들은 여전히 일본이나 대만에서 대체 공급을 받으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발상을 보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10년 이상 새로운 첨단 소재 인프라를 개발하지 못한 상태였고 대만은 반도체 제조는 가능하지만 핵심 소재는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클릴룸 오염 수준은 여전히 국제 표준에 한참 못 미쳤고 유럽의 화학 기업들도 한국의 기술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에게는 한국 외에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인식은 미국 정부 내부에 전례 없는 위기감을 조성했습니다. 기술 부문에서만 18개월 내에 3조 4천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되었고 국방 준비 태세는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반도체 자급률은 11%까지 떨어질 것이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지연 시간은 모든 주요 공급업체에서 급증할 것이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이 이미 서울과 협상을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이는 미국의 기술 패권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동안 다른 국가들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게 남은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관계 회복을 간청하는 것이었죠. 미국의 자존심과 패권 의식을 고려할 때 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굴욕이었지만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 앞에서 자존심은 사치품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굴복은 예상보다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항복 신호는 실리콘밸리의 한 대형 기술 기업 CEO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직접 청와대에 전화를 걸어 한국의 협력 없이는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다며 절박한 호소를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꽤 쓸만한 하청업체 정도로 무시했던 그가 이제는 한국의 도움을 애걸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백악관은 긴급히 한미 정상회담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두꺼운 협력 제안서를 들고 서울에 도착했지만 한국 측의 대응은 냉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제안서를 받지도 않고 대신 자신들의 조건을 명시한 단 한 장의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문서의 제목은 기술 주권의 평등 기준이었습니다. 한국의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모든 미국 연방 계약에서 한국의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완전히 인정할 것. 둘째, 한국 자본으로만 운영되는 공동 연구개발 시설을 미국 내에 건설할 것. 셋째, 투명성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미국 기업의 어떤 자료에 접근할지는 한국이 결정할 것. 이는 사실상 양국 관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갖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미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다른 국가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서게 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은 굴욕감을 억누르며 미국을 대표하여 감사와 겸손으로 이 조건들을 받아들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울려 퍼진 박수 소리는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을 알리는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미국 관료 중 한 명이 그렇다면 이제 한국이 왕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모건의 대답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항상 왕이었어요. 우리는 그저 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국의 승리는 단순한 기술력의 우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꾸준히 추진해온 체계적인 국가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화려한 성과를 과시하는 대신 묵묵히 기초를 다져왔고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역량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이제 세계 기술 생태계의 핵심 신경망 역할을 하게 되었고, 어떤 국가도 한국 없이는 첨단 기술 발전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